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다들 썰렁하죠? 안 추워요? 괜찮아요? 네. 오늘 특별하게 또 저희가 진로 토크 또 진로 상담 뭐 이런 거 하는 날인데 저희 지금 시즌 3입니다. 네, 시즌 1, 2를 진행을 했고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우리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현업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특강도 듣기도 하고 2부 때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주신 질문들, 그리고 플로우 질문들 다루는 그런 세션을 진행을 할 건데 저는 여기 청년 상담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금 3년째 다양한 청년들 현장에서 상담해 주고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저는 추현호라고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7시 한 15분 전에 강의를 시작할 건데 먼저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숨 좀 돌리실 겸.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제일 빨리 온 친구가 누구예요? 네, 제일 빨리 온 친구. 나 오늘 제일 빨리 온 것 같다. 이 중에, 우리 친구들 중에. 제 앞에 계신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동수 청년. 예, 몇 시에 도착했어요? 6시 40몇 분. 40 몇 분? 20분 일찍 왔네요? 예, 20분. 40 몇 분보다 더 일찍 오신 분 없어요? 그 후에 다 오셨어요? 네.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자, 거기 계세요. 네. 제가 청년센터에서 저한테 준 선물이 3개인데 여러분 나눠드리라고 우산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항상 빨리 오면 복이 있다. 그리고 앞에 앉으면 복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 여러분 무슨 강의 들으러 오셨어요? 갑자기 목소리가 되게 커졌는데? 혹시 청년 이름은 뭐예요? 네. 정수정. 수정 청년, 소정? 수정. 수정 청년님. 마이스 산업이 어떤 거예요? 전시 컨벤션. 혹시 MIC의 약자죠? 네, 맞습니다. 그 MIC 약자를 맞출 수 있으면 요게 지금 상당히 좋은 스위스 밀리터리 엄브렐라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별로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걸 제가 드리겠습니다. MICE가 어떤 약자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익스히비션. 잠깐만요. 미팅 인센티브 또 C는 컨벤션 E는 익스히비션이라고 했는데 네. 이 4개 중에 몇 가지가 맞습니까? 3개가 그럼 줘야지, 드려야지. 네, 박수 치죠. 네. 자, 뭘 틀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는 이따가 한번 알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7시 15분부터 강연을 그 전에 할 건데 제가 선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이 열띤 열기를 이어서 이 선물은 2부 때 드리기로 하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한 3년 넘게 이렇게 현장에서 여러 친구들이 이렇게 와서 진로 토크에 참가를 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혹은 또 다른 또 청년센터가 2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게 정말 수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를 거쳐가는 걸 봤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에 오셔가지고 정말 진로를 찾아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친구는 3년 동안 반복적으로 얼굴을 보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한번 보고 진로를 찾아가지고 자신의 어떤 일을 찾아가는 게 되게 좋은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강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또 알고 싶은 것들 정말 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단순히 그냥 앉아서 듣지 마시고 볼펜을 다 준비해 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질문도 자세하게 한번 적어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미 사전 질문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이 질문 말고도 또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양한 궁금증들이 또 생길 겁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 다 쉬는 시간에 또 플로우에서 질문 붙여놓을 수 있도록 저희가 포스트잇 같은 것들 나눠 드릴 테니까 그리고 최대한 2부 때 제가 그 질문들 다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질문을 열심히 적어 보시고 생각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특강을 들어주시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잠이 확 깨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전에는 이제 앵커 대표님이셨고 지금은 국가기관에 속해 계시군요. 네, 국가 산하기관이죠. 뭐 삼성의 산하기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네. 네,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반팀장님
박성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앞에서 너무 많은 숙제를 질문 많이 하시면 좀 힘들 것 같은데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시즌 3의 첫 번째 순서로 제가 또 하게 됐는데 처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 있습니다. 진로토크 세 번째 시즌 3 첫 번째 시간 마이스 산업 일단 드러나 봅시다. 제목을 그냥 이렇게 붙여놨어요. 마이스 그러면 잘 와닿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도 아니고 마이크가 여기 이게 이거는 유튜브 이거 네. 그래서 일단은 한번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서 실제와 아무래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그냥 읽는 것과 들어보는 것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제목으로 그냥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를 잠깐 소개를 좀 드리려고 생각 중인데, 그냥 카톡 프로필 사진입니다. 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는 전시 컨벤션 기획업을 좀 오랫동안 했습니다. 오랫동안 했었고, 저기 뭐 처음에 창업 멘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또 창업 쪽에, 창업 지원하는 쪽에 있어서 창업 쪽에 많은 멘토링 업무를 하고 있고요. 철들지 못한 자, 제가 아직 철이 못 들어서 아직 이 나이에도 이러고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그런 것들, 저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저만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아직 철 못 든 것 같고 여전히 잠시 쉬고 있습니다. 뭐 일을 계속 하다가 대구로 내려와서 가족들하고 잠시 쉬면서 이제 창조경제교육센터에서 이제 입사해서 잠시 쉬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냥 제가 일했던 것들을 좀 적어봤어요. 저도 이렇게 뭐 쭉 한번 적어보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구나 싶었는데, 원래 사회생활 시작은 전시기획사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구 디지털산업진흥원이라는 곳이 있죠. 거기서 한 7년 정도, 6년, 7년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라운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는 그냥 이렇게 들어서 모르실 거고 아마 테일즈 러너라는 게임을 아시나요? 다 아시죠? 웬만하면 어릴 때, 초딩 때 많이 하셨던 그 게임 만든 회사 개발사에서 해외 서비스, 뭐 해외 마케팅 쪽 일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그걸 계기로 해서 브라질에 가서 누리고 게임즈라는 게임 회사를 경영을 좀 했었습니다. 거기서 브라질에서 게임 사업을 좀 하다가 저거 이제 중국에도 잠깐 사업을 좀 하다가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제 한 1년 정도 쉬다가 다시 저 글로벌 마이스 전문가 그룹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대구에 그 앵코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다시 이제 마이스 업계로 들어와서 한 4년 정도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족들이 또 대구에 있고 또 오랫동안 현장 업무를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대구로 내려와서 지금 창조경제센터 창업기반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기반팀에서 여성 창업 아니면 뭐 기획 창업 그리고 뭐 메이커스페이스 창업 공간 지원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되게 커리어가 들쑥날쑥하고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막 되게 저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제가 봐도 저 사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철들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좀 많아서 여전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업은 제가 창업 쪽을 어떻게 보면 강의를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일했던 곳은 마이스 업계였고,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추천해 주셔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면 아직도 뭐하고 살지 고민 중이란 말이, 그래서 아직도 뭐하고 살지,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들어가면서 제가 했던 일들, 마이스 업계에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사진을 그냥 쭉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컨벤션과 전시 파트 이렇게 나누면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컨퍼런스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전시회
비즈니스 상담회 뭐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기획해서 아니면 부스를 짓거나 전시를 열었던 행사들이고요. 뭐 이런 거는 디지스트 행사 같은 건 대구에서 했던 것도 있고 해외에서 했던 것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벤트 쪽도 손을 대서 축제 같은 거 많이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수제 맥주 축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신촌 맥주 축제라고 좀 큰 행사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한 3년 동안 기획해서 총괄했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도 19년도, 18년도, 그쵸. 18, 19년도 수성못에서 맥주 축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다른 클럽 파티나 뭐 선상 파티도 했었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지금 보셨던 이런 사진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마이스라는 범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딱히 딱 잘라서 마이스라는 단어 자체는 한국에서 만든 단어라서 뭐 그렇게 신뢰도가 있거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 이런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제가 일단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취업을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업계에 계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이 얘기 하실 거예요. 와, 자네 정말 그 길을 가려고 하나. 다들 하지 말라는 얘기부터 다들 시작하실 거고, 저희 또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우리 업계에 있는 친구들 모여서 뭐 대학생들 만나서 같이 얘기하고 이럴 때 보면 늘 했던 얘기가 하지 마라부터 대부분. 후배들이 물어보면 왜 할 거 많잖아, 굳이. 그런 얘기들. 누구든 자기가 했던 곳이 제일 힘들고 자기가 했던 일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군대 갔다 오면 자기가 어디에 있었건 자기가 제일 힘든데요. 그죠? 끄떡거리고 있잖아요. 격하게 공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직종이든 자기가 있었던 곳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다들 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겠죠. 근데 저도 예전에는 저런 얘기를 후배들한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굳이 네가 왜 굳이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왜 이쪽 업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얘기가 있었는지 뒤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좀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에 공감하시는 부분도 많이 생길 수 있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 내가 더 해야겠다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생길 것 같아요. 오늘이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마음을 먹어보는 그런 약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시작이니까 잠 오기 전에 저녁 시간에 이제 나른하니 잠이 오기 전에 딱딱한 이야기, 아주 학문적인 이야기 이런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굴뚝 없는 황금산업이라는 말로 많이 언론에서 불렸던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행사 파급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뭐 다양한 산업과의 커넥션 역할을 한다. 실제로 맞아요. 그죠? 올림픽이 가장 쉽게 알 수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이스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올림픽을 할 때 필요한 게 뭐죠?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건물도 필요하고 수많은 것들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 숙박, 관광, 출판, 디자인 모든 전업종이 다 동원되는 그런 이제 커넥션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심에 마이스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개최함으로써 파급 효과가 경제적으로 몇백억이 되고 맨날 그런 얘기를 해서 약간의 현혹 아닌 현혹을 하고 있는 게 실제입니다. 그 마이스 산업이라는 얘기가 있기 전에는 컨벤션, 뭐 아니면 전시 컨벤션 이런 단어를 많이 썼었는데 전시 컨벤션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2000년 초반? 1998년 이 정도부터 해서 2000년 초반까지 전시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거든요. 정부에서도.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는 연식이 좀 오래돼서 신문에 이런 지면신문에 광고를 봤는데 전시 컨벤션 전문가, 뭐 전시 컨벤션 기획사, 여성 유망 직종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붐이 일어나서 실제로 업계에 아직도 약간 절반 이상은 여자분이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신 업종인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정말 심했고요. 지금도 남자를 구하기가 되게 힘든 직종이 되어버렸죠. 근데 실제로는 들어보면 남자가 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많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마이스 아까 안타깝게 하나도 반은 맞았어요. 인센티브 투어입니다. 인센티브 투어인데 이제 4개죠. 미팅, 인센티브 트래블 뭐 투어라는 얘기도 하고 아니면 컨벤션, 익스비션 뭐 이렇게 해서 4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미팅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미팅, 회의. 근데 회의가 규모에 따라서 뭐 국제회의 규모는 몇 명이고 인원 제한인데 이런 건 뭐 크게 중요치 않고요. 어쨌든 미팅, 국제회의라는 거, 세미나 아니면 뭐 상담회 이런 것부터 해서 전부 다 통칭을 하고 있고요. 인센티브 트래블이나 인센티브 투어라고 부르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게 암웨이 얘기하면 좀 쉬울까요? 해외에 단체로 막 이렇게 회사에서 여행 가는 그게 인센티브 투어입니다. 이게 인센티브 투어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국 같은 데서 한국 들어오는 인센티브 금액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중국에 있는 아메이 같은 회사가 한국에 인센티브 투어로 오면 호텔을 몇 개를 통째로 빌리고 컨벤션 센터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행사를 해요. 뭐 그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마이스의 그 I를 인센티브 투어로 쓰고 있고, 컨벤션은 약간 미팅의 개념보다 큰 거, 큰 미팅, 컨벤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익스비션, 이벤트. 익스비션이라고 했을 때는 당장 저도 떠오르는 게 미술관, 전시회 이런 개념일 수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쉽게 말하면 약간 트레이드 페어 아니면 엑스포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벤트라고 하면 행사의 모든 통칭이 되죠. 외국에서는 뭐 앞에 이런 마이스의 각각 전부 다 행사들을 이벤트라고 통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제가 요 밑에 또 하나 달아놓은 게 그럼 BTL은 뭐예요? 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좀 헷갈리실 개념이라서 적어놨는데 이거는 광고 대행사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BTL. ATL이 있고 BTL이 있는데 above the line, 뭐 beyond the line 이래가지고 다 나누는 건데, ATL이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고 대행사에서 광고 매체들 이용하는 것들은 above the line 그래가지고 이제 그 광고 일반적인 전통적인 광고 매체들에 하는 광고들이고, 그거 외에 오프라인으로 나가서 하는 광고들이 있죠. 현장에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런 우리 마이스에 있는 이런 행사를 활용해서 광고 활동을 하는 것들, 그걸 BT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좀 BTL까지 좀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움직이고 있고, 실제로 회사들도 이걸 하나하나 딱딱딱 잘라서 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아주 대형 회사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대부분 이 BTL까지 조금씩은 섞여 있고, 저도 하다 보니 뭐 콘서트도 하고, 컨퍼런스도 하고, 뭐 어떨 땐 전시회도 하고, 뭐 축제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마이스를 이제 좀 실질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그런 얘기 해요. 되게 앞뒤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랬어요. 이 마이스 쪽을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있어 보였거든요. 마이스를, 이렇게 마이스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전시회 가고 국제회의 가고 뭐 컨퍼런스 가면, 대부분들 그래요.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니면 이 업계를 모르는 분들이 처음 접했던 마이스 업계 사람, 이 이미지가 뭐냐 하면, 무전기 여기 하나 차고 있는 거, 정장, 뭐 외국인들 만나서 막 이러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리시거든요. 실제로 뭐 저도 그거에 혹했던 것도 있었고, 나도 그런 일 해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제회의 자원봉사 가서 그런 모습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 그러면서 했었는데 실제로 그게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죠? 뭐 정말 큰 회사를 가면 오바마를 만나는 경험을 할 수도 있고, 저도 뭐 대통령, 뭐 차관 이런 분들 수두룩빽빽하게 만나봤고, 뭐 행사 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관중의 한 명일 뿐이지만 기록으로 남기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전면에서 볼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들은 좀 이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뒤로 들어가면 이것보다 더한 모습이 많죠. 맨날 밤새도록 이 사무실, 트레이닝 있고 사무실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맨날 뭐 이렇게 노가다 하고 있고 이런 작업들. 급하면 막 이렇게 막 이런데 장치 공사하는 거 직접 올라가서 망치질하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3달 동안 그런 모습 있다가 딱 한 이틀, 3일 정장 입고 있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앞뒤가 되게 다른 사람들, 모습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현장 운영하는 이런 기획사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업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뒤에 우리 백스테이지엔 어떤 모습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는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거위 발길질 하는 게 그 물속에 떠다니는 그 거위들 밑에 발길질 하는 게 우리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자면 질문에 뭐 컨벤션 센터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뭐 기획사가 뭐 어떤 게 있는지 이런 질문도 좀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마이스라는 것들은 범주가 너무 넓기 때문에 내가 마이스 업계에 가야지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이 업무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스가 보통 이제 크게 나누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사, 그리고 컨벤션 센터, 그리고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공공기관, 이런 조직들. 근데 모든 조직에 필요한 게 마이스거든요. 어디를 가든 행사를 해야 되고, 청년센터에도 이런 거 행사 하잖아요. 이것도 마이스 미팅, 그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기획사는 보통 크게 나누면 전시기획사, PEO, PEO란 말은 잘 쓰진 않지만 PEO가 있고 컨벤션 기획사, 그래서 PCO, 그리고 이벤트 기획사, 뭐 보통 이 정도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뭐 기획사로 그러면 광고 대행사도 있고, 광고 대행사 안에도 PCO 파트가 있고, PEO 파트가 있고, 막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은 주로 이제, 근데 이런 기획사들은, 그걸 많이 해요. 주로 대행 업무를 많이 합니다. 남의 행사를 받아서 내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대부분의 기획사들이 먹고 사는 방식들. 근데 되게 큰 회사들은 자기 행사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큰 회사들. 이제 그런 회사들에 들어가면 자기 행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컨벤션 센터가 있겠죠. 컨벤션 센터 여러분들 쉽게 알 수 있는 엑스코, 그리고 뭐 코엑스 많이 들어본. 아까 뒤에 뭐 질문이 컨벤션 센터 현황 뭐 이런 것도 질문이 좀 있었는데, 컨벤션 센터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전국에 한 15개가 있어요. 15개가 있고, 뭐 각 지자체마다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컨벤션 센터 안에는 보통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전시팀, 컨벤션 팀, 마케팅 팀, 뭐 이 정도로 구성이 많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팀은 말 그대로 전시 업무, 컨벤션 팀은 진짜 컨벤션 업무, 마케팅 팀은 이제 공간을 판다 그래야 되나? 콘서트 같은 거 유치해서 공간을 이제 베뉴 서비스를 해야지 자기들이 돈을 버니까 컨벤션 센터들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민간 기획사들이 하는 모든 업무들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있는 게 베뉴 세일즈 업무, 그래서 장소 판매하는 업무. 그래서 컨벤션 센터들이 보면 뭐 웨딩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좀 더 보자면 중간 지원 조직 공공 분야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컨벤션 뷰로나 한국관광공사나 아니면 관광재단, 뭐 관광진흥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관광 쪽에 있는 공공기관들도 다 컨벤션 업무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의 업계 쪽으로 뭔가 커리어를 키운다면 저런 데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대구도 관광재단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조직도 있고, 특별히 이제 이것들 중에 좀 따지자면 여러분들이 많이 못 들어본다는 컨벤션 뷰로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이 뷰로는 뭐 쉽게 말하면 주로 하는 업무가 유치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그 대구가 유치한 큰 행사가 하나가 있는데 22년에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쵸. 세계가스총회. 22년 맞나? 그죠? 내년에.
그거를 하는 거를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유치를 했을 거예요. 이제 요런 업무들, 이제 지자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해외 나가서 올림픽도 그렇게 유치해 오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의 큰 행사들을 이제 지역으로 유치하는 업무들은 이런 뷰로에서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이런 뷰로는 또 컨벤션 센터들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컨벤션 센터의 한 팀으로 있거나 그 안에 조직에 같이 섞여 있거나 대구는 또 이제 특별하게 좀 대구 컨벤션 뷰로라고 해서 나와 있고 센터 안에 있는 쪽도 있고 뭐 경주 같은 곳에는 경주의 하이코라는 그 컨벤션 센터 사장님이 뷰로 사장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뷰로라는 조직은 뭐 베뉴가 세계 유치 쪽으로 많이 특화되어 있는 업무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저런 기획사들이나 뭐 이런 마이스 쪽 업계를 지원하는 업무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글자가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자, 그래서 무슨 일을 하냐. 그건 조직이 하고 회사가 하는 일은 이제 대충 알겠죠. 감은 잡히죠, 좀. 이제 마이스 뭐가 그러면, 아, 대충 이런 업무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냐. 그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그 조직 속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물으면 그거 얘기하는데 오늘 밤샐 수도 있어요. A부터 Z까지 다 해야 되거든. 마이스 쪽에 뭐 되게 격하게 공감하시는 그죠? 마이스 쪽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이스 쪽이 분야가 너무 많아요. 아까도 뭐 하나 유치해오고 하려면 뭐 숙박도 챙겨야 되고 뭐 의전도 해야 되고 뭐 의료팀 챙기는 것부터 준비하는 거 뭐 야외에서 행사할 때는 화장실도 지키는 사람이 필요할 정도예요. 야외 간이 화장실에 이게 통 찼는지 안 찼는지 확인하고 이거 버리러도 가야 되고요.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잔잔하게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을 하나요라는 걸 제가 적긴 적었는데 이게 크게 의미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먼저 컨벤션 기획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직업에 대한 이름을 붙이자면 전시기획사, 뭐 컨벤션 기획사 이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관광 분야 직업 정보 가이드라는 책자가 있더라고요. 관광공사에서 만든 거기에 있는 가이드를 보고 조금 참고를 해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말이 있죠.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전문가. 국제회의 유치부터 준비, 진행,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한다. 뭐 그런 말이고요. 유치 업무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스총회나 뭐 OECD 총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가서 따오는 것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큰 행사들을 준비하는 컨벤션 기획사들은 진행하는 게 거의 뭐 길게는 2년 전부터 그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 유치 작업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유치 작업에서 따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한 일주일 반짝 하고 이제 딱 끝나는 그런 업무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사 전에는 보면 뭐 이게 뭐 너무 많은데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좀 주요한 것만 보자면 기획, 예산 수립, 예산도 짜야 되고요. 관리 절차, 행사 진행 사항 검토, 시급료, 의전, 수송, 관광, 통역, 인쇄, 제작물 설치, 시스템, 뭐 지원업체 섭외, 홍보, 그리고 숙박 운영, 시설 연회, 뭐 디스플레이, 통역, 오디오, 비디오, 인쇄물 보안, 뭐 행사 진행 요원 모으는 거, 알바 모으는 거, 알바 관리, 배치, 관리 감독, 현장 운영, 뭐 행사 중에 들어가면 관리 감독하고 클라이언트하고 또 이게 대행 업무가 되면 또 클라이언트하고 또 클라이언트에 이게 갑질당하는 그런 일도 되게 많고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현장 뭐 관리도 해야 되고 끝나면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결과 보고서 쓰고 정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참가자 이제 왔던 분들 DB 관리도 해줘야 되고 데이터 정리하고 그 다음 행사 준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읽기만 해도 숨찬 것들인데 실제로 저것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기는 되게 그래도 일 같은 일을 적은 거예요. 더 웃긴 건 그게 놀랍죠. 우리가 뭘 글자로 적을 수 있는 건 되게 일 같은 일이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일 같지도 않은 일들을 더 많이 한다는 거. 밤새도록 이렇게 막 다음날 행사할 거 프린트해서 칼질하고 있고 풀질하고 있고 이런 것도
수두룩백백에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그 일을 시키니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너무 많이 있고요. 그만큼 이제 되게 스펙트럼이 넓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전시기획사인데 제가 제목이 틀렸네요. 컨벤션 기획사 전시기획사입니다. 전시기획사인데 이거는 보면 전시는 조금 틀려요. 그죠? 박람회.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엑스코에서 하는 전시회. 미술관에서 하는 거 말고. 업체를 유치해서 부스를, 그러니까 전시기획사, 전시 파트에서 좀 중요한 거는 찾아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냥 부동산 놀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전시회를 계획하면 공간을 빌려요. 그럼 엑스코 같은 데 가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공간 비어 있으면 주세요 하거든요. 그러면 바둑판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빈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엑셀표로 바둑판처럼 쫙 쪼개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칸씩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전시 기획사들이 돈을 버는 방법.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보면 그게 메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민간기획사들 전시기획사부터 시작했는데 거기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하루에 TM 300개 리스트 갑자기 이렇게 엑셀표 주고 전화하래요. 300개씩 하루에 전화하라고. 전화하면 제일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웹판원인가?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전화 딱 하잖아요. 여보세요? 네, 안 사요. 듣지도 않고 안 사요라고 끊어요. 이제 그런 일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일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업체가 모이면 이 공간을 어떻게 빌려주고 전시 부스는 어떤 걸 짓고 이 사람들한테 어떤 편의를 주고 관람객들은 어떻게 모을 것이며 뭐 이런 작업들 여기도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죠. 여기도 컨벤션 기획사들이 하고 있는 파트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첩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같이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문서를 좀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넉넉치 않아서 이거는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문서를 보면 좀 문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에 꼽을 수 있을 만한 기획사에서. 왜냐면 기획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기획하는 게 거의, 그러니까 기획이라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획 파트 일이 많기 때문에 대행사, 아까 전에 그 컨벤션 기획사들은 대행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행을 하려면 입찰을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제안서를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 그래서 조금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한 팀은 그냥 1년 내내 제안서만 쓰는 팀이 있어요. 매주 그냥 매일 제안서 쓰고 그럼 제안서 쓰면 가서 PT하고 뭐 이렇게 선정되면 또 진행하고 뭐 떨어지면 또 쓰고 떨어지면 또 쓰고 그런 일들 반복되는. 그래서 제안서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뭐 운영계획서 같은 것도 보면 몇백 장짜리 운영계획서 이렇게 들고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 이벤트 기획서도 똑같은. 그래서 한번 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조금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의 소지품. 컨벤션 쪽이나 이 마이스 쪽에 일하시는 분들의 아니면 뭐 제 책상이기도 했고 제 주변이나 가방 이곳에 있었던 소지품들 이렇게 좀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봤어요. 항상 정장은 항상 이렇게 한 벌은 늘 사무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장을 입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잘. 근데 미팅이 많기 때문에 주로 정장을 입긴 한데 사무실에 늘 걸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전기, 마이스 쪽에 일하는 사람들의 약간 상징적인 부분이죠. 무전기. 귀찮을 만큼 많이 차고 다니는 전 무전기가 있고, 패스트푸드, 영원한 친구죠. 항상 달고 다니는. 현장에 나가면 딴 게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사다 놔도 잘 안 먹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컨벤션 회사 할 때 직원을 이렇게 놔두면 솔직히 현장에서 저게 안 넘어갑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항상 이 현장에는 깔려 있던 것들, 그리고 뭐 미팅이 많으니까 향수, 그리고 줄자 중요합니다.
줄자를 항상 갖고 다녀야 돼요. 왜냐면 현장을 항상 실측을 해야 되거든요. 사이즈를 알아야 거기에 무슨 구조물을 넣고 어떤 것들을 배치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줄자가 있고 노트북 그리고 뭐 편한 신발 슬리퍼들 그리고 술자리 되게 많아요. 좋아하시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나는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또 늘 그래서 이 냉장고 회사 냉장고에 가득 있었고 그리고 뭐 이런 명찰인데 전시회에 가면 잘 보시면 명찰에 적혀 있는 게 밑에 하단에 띠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보통 적혀 있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뭐 participant 이러면 이제 참가 업체 아니면 일반 참가자들 아니면 뭐 엑스비터에 하면 이제 부스 참가하시는 분들 그거 외에 이제 오거나이저라는 이게 이제 전시 기획사가 걸고 다니는 거죠. 주최사가. 저는 어릴 때 알바부터 하면서 이쪽 업계에 들어와서 시작을 했는데 알바할 때 이게 너무 부러웠어요. 무전기 차고 오거나이저 걸려있는 목걸이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알바도 잘 걸리면 저걸 찰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사무국에서 일하는 경우. 그거 하려고 다들 이제 주변의 친구들도 보면 다 어떻게 해서든 사무국 알바하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 뭐 저런 서류 판때기 그리고 항상 어디서 어떤 작업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편한 옷은 항상 있었어. 항상. 그래서 뭐 급하면 진짜 아까 얘기했듯이 막 때려 부수는 것도 해야 되고 뭐 조립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단순 노가다 작업 되게 많이 합니다. 실내로 이제 저도 이거 들었던 얘기인데 예전에 할랄 쪽에 라마단 기간에 중동에 있는 클라이언트를 한번 한국에 있었는데 그 라마단 기간이 왔으니까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6,000명이 왔는데 4,000명이 투어를 간대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 되게 큰 대행사니까 그걸 쳐냈는데 그래서 45인승 버스를 서울에 보면 이제 그 잠실 주중기장과 코엑스 사이에 탄천 주차장이라고 있습니다. 쑥 꺼져 있는 비 오면 물 차서 차 못 되는. 근데 거기다가 이제 버스를 어떻게 주차를 하고 근데 이제 그 4,000명이 올렸는데 비가 와서 다시 잠실로 그 많은 버스를 또 옮기고 그 과정에 라마단 기간이니까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이제 간식을 준비하는 거죠. 차에서 먹을 간식 키트. 그걸 구디백을 전 직원이 앉아서 밤새도록 이걸 넣는 거죠. 비닐봉지 하나씩 붙이고 붙이고. 이제 그런 거는 비단 되게 극단적인 예일 수는 있지만 상당히 빈번하게 있는 일이에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이걸 내가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근데 급하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밤새도록 칼질해갖고 명찰 잘라서 끼우는 거 이거부터 하다 못해. 1,000명 행사인데 VIP들이 상당히 많은 행사다. 그러면 VIP들 보고 목걸이 이렇게 따로 주면 잘 안 하고 가요. 하나씩 다 끼워서 목에 걸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또 전날 밤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와요. 목걸이를 좀 다 준비해 주셔야겠는데요. 몇 개나요? 600개요. 그러면 전날 밤에 또 타이핑 다 해서 잘라서 풀로 붙이고 목걸이 걸고 그런 작업들을 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늘 저런 편한 복장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저거는 그냥 그 고강청정제 맨날 만나는 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마이스 업계 쪽은 다른 쪽보다 사람으로 시작해서 되게 사람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사교성? 그걸 꼽고 싶어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좀 하기가 되게 힘든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교성도 좋아야 되고 이렇게 사람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어떤 서로 리액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되게 중요하죠. 자, 현장을 한번 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이거 뭐 자, 제일 궁금하죠. 이거 얼마 줘요? 이거. 요즘은 이런 직업 강의 이런 거 가면 초등학교 가도 저 질문이 1번인 것 같아요. 중학교를 가도 1번이고. 그래서 그거 하면 한 달에 얼마 받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일 궁금하지 않으세요? 대략적으로 여기 초봉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일단 업계 평균보다 높다, 적다? 높다.
낮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일단은 박봉입니다. 실제로 박봉이에요. 낮아요. 재밌는 거는 웃기게도 학력은 좀 높아요. 이쪽 업계 사람들이 학력이 좀 높은데 되게 박봉인 거죠. 월급 많이 못 받습니다. 초반에는. 근데 재밌게도 이게 생존율이라 그래야 될까요? 입사해서 오랫동안 생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버티면 연봉이 조금씩 잘 올라가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박봉이다. 그리고 야근 많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는 것만 들어도 적을 수 없겠죠. 그리고 휴일 근무 많습니다. 뭐 출장 많습니다. 상당히 요즘 친구들이 취업하기에는 최악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죠. 그죠? 별로 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 만큼 박봉에 야근 많고 주말 근무 많고 출장 많고 저 회사를 꼭 가야 되나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업무 스펙트럼 너무 넓어요. A부터 Z까지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적당히 하면 안 되고 좀 잘해야 돼요. 그것도. 그리고 또 늘 을이에요. 갑질 절대 못합니다. 항상 을이고 항상 이게 손님을 우리가 그러니까 대신에 이 업계의 마이스업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남들의 최고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업종. 좀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되게 미화한 것 같지만 타인의 최고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행사. 그게 바로 이제 마이스 쪽이거든요. 그래서 좀 늘 을의 입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쪽에 좀 안 좋은 게 있었으면 좀 좋은 것도 있겠죠. 근데 아까 봐서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날은 농업 행사도 했다가 어떤 날은 IT 행사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특히 전시회 같은 거를 컨퍼런스는 아닌데 전시회 같은 걸 하게 되면 그쪽 업종에 있는 기업들을 상당히 많이 만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는 뭐 빅데이터 전시회를 우리 회사가 기획을 했다. 그러면 그쪽 관련된 업계의 뭐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까지 쭉 리스트업을 해서 만나보고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되게 얕고 되게 넓은 어디 가서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곳까지 그런 지식들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보면 되게 똑똑해 보이는 좀 그런 효과가 있다. 이런 직업이. 그리고 또 하나 좀 괜찮은 거는 일이 끝나는 지점이 있어요. 이건 되게 좋아요. 이건 진짜 이쪽 업계에서 되게 좋은 일입니다. 일이 보통 직장인들한테 물어보시면 일이 안 끝난다 그래요. 공감하시는 분 계십니까? 장애센터 계신 분들도 그렇죠? 일이 안 끝나죠. 도대체 이 일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에도 이 일을 했는데 이번 달에도 이 일을 하고 있고 다음 달에도 해야 된대요. 그런 일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감사하게도 마이스 쪽은 행사가 끝나면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끝이 나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행사가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자기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대신에 이제 행사가 끝나면 좀 공황 상태에 빠진다, 뭐 이런 나쁜 점도 있긴 하지만, 일이 끝이 난다는, 끝나는 지점이 있다는 거는 되게 좋고요. 또 하나 굳이 꽂자면 뭐 간지가 날 때가 많다, 이런 좀. 어디 가서 이제 뭐 주변 사람들, 나 이거 무슨 행사 하는데, 제가 했던 행사 중에 제일 큰 게 신촌 맥주 축제였어요. 그때 뭐 행사 4일 동안 20만 명이 왔던 행사예요. 그런 행사를 이제 총괄해서 딱 있으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 이렇게 오면 좀 간지가 나죠.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되게 이렇게 우러러보는 친구들이 그런 효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유명한 사람 되게 많이 봅니다. 연예인도 많이 봅니다. 연예인이 옆으로 지나가도 모를 만큼 많이 봅니다. 실제로 제가 클럽 파티나 이런 것도 몇 번 했었는데, 연예인들을 좀 불렀는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와가지고 직원들한테 닥달하고 전화하고 다 했는데 아까부터 들어가 있었대. 나는 입구에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바쁘니까 뭐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 유명인들 만나고 얘기해 볼 수도 있고 백스테이지에 늘 있으니까 그런 분들 만나서 이제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넓은 인맥, 잡학다식 그런 것도 있고 이 마지막이 되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했던 기획이 내 머릿속에서 굴러갔던 텍스트가 현장에서 꾸며지는 것들. 이거는 되게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아이디어를 현장에서 볼 수 있는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막 볼 수 있게 액티브하게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그래서 저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뭐가 필요한가요? 이거 되게 궁금하죠? 너무 많아요. 저거를 뭘 하나 꽂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적어 봤습니다. 그래서 체력 좋아야 됩니다. 사교성 좋아야 되고요. 화술. 왜냐면 제안서 PT 맨날 해야 되거든요. 늘 PT와의 싸워야 되고,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늘 해야 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미팅할 때 이거 10원이라도 거기 가서 싸게 가져올 수 있는 능력도 네고시에이션도 잘 해야 되고, 그죠? 협상 능력 좋아야 되고, 기획도 잘 해야 되고요. 관광도 심지어 잘 해야 돼요. VIP들 오셨는데 관광시켜줘야 된대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줘. 관광 가이드 역할도 해야 되고, 전시, 컨벤션, 제안서 학생, 디자인도 잘 해야 됩니다. 이 디자인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진로 토크 포스터 이런 거 만들고 제작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보십시오. 이 포스터 이런 거 다 늘 행사 때마다 몇 장씩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 들어가는 장치 장식물에 들어가는 모든 디자인들 다 컨펌 해줘야 되고 근데 디자인 좀 이상한 거를 내가 또 급할 때는 고쳐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조금씩은 또 다룰 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외국어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질문해 주셨어요. 외국어 잘해야 되나요? 외국어는 어디 가든 요즘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이제 기본적인 언어는 영어를 쓴다는 거는 컨벤션 쪽은 거의 기본적인 언어 영어. 전시 쪽은 좀 덜해요. 근데 컨벤션 쪽은 기본적으로 영어를 쓴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대부분 영어 이름을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저희 회사도 다 그냥 영어 이름 부르고 썼거든요. 그러니까 컨벤션 쪽은 그런 회사들이 많고 외국어 잘해야 되고 현장 훈련, 인력 관리 이런 거 다 잘해야 되고요. 너무 많다. 꼼꼼함. 저거 밑에 적었는 것들 저런 게 멘탈에 대한 부분인데 정말 그 강박증이 있을 만큼의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을 챙겨야 되고 너무 많은 것들을 체크를 계속 죽어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했던 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할 만큼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나는 이거 끝까지 체크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집요함이 좀 있어야 되고요. 활동적이고 멘탈 강해야 됩니다. 멘탈 정말 잘 깨지거든요. 내가 죽도록 준비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했는데 클라이언트에 와서 이게 뭐냐고 다 엎으라고 얘기해요. 그런 경우 허다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멘탈을 다스려야죠.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같이 하던 직원 중에 한 친구는 회사 근처에 있던 성당에 늘 찾아갔었어요. 저도 회사 근처에 있는 교회를 늘 찾아갔었고 좀 심할 때는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 멘탈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고 그래서 술자리도 많은 거겠죠. 숙취 해소제가 필요한 그런 회사 그렇죠. 그리고 강한 성취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겠죠. 10분이 남았군요. 그러면 이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장부터 해보는 게 어떠냐고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군대를 학교를 졸업하고 갔는데 군대에 있을 때 아까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여성 유망 직종 컨벤션 기획사. 그래서 그걸 보고 해야지 그러고 전역을 하자마자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그냥 서울로 인터넷에서
컨벤션 기획사 쪽에 뭐 이런 알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알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냥 무작정 서울 가서 20만 원 들고. 그렇게 해서 한 석 달 동안 알바만 매주 했거든요. 행사를 계속 하고 나니까 그러다가 취업됐어요. 코엑스에서 한 석 달 동안 그렇게 알바하면서 하니까 누군가 알아봐 주더라고요. 왜냐면 행사가 끝나면 원래 이 팀 말고 딴 팀이 하잖아요. 근데 팀이 바뀌었는데 얘는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장님이 오셔서 도대체 넌 뭐냐? 저는 알바입니다. 자네 나와 함께 하지 않겠나?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마 이 컨벤션 기획사부터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때하고 벌써 몇십 년이 1, 20년이 벌써 훌쩍 지나 있고 시대는 바뀌었지만 이쪽 산업계가 되게 보수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좀 현장부터 가봐서 현장에서 알바부터 하면서 그쪽 업계분들하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빠른 길이 될 수 있다. 여기처럼 뭐 딴 데처럼 자격증 물론 있습니다. 자격증도 있고 하지만 그것보다 현장을 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죠. 회사에서 면접 보고 이럴 때, 이 사람은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컨벤션 기획을 잘하겠군. 절대 아닙니다. 제가 회사 할 때도 컨벤션 기획사 자격증이 있는 애들 잘 안 뽑았어요. 오히려 현장 알바 몇 번 해봤니? 뭐 해봤니? 이걸 더 많이 보죠. 그럴 수 있죠. 자, 자격증 필요하나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있으면 좋습니다. 있으면 좋죠. 뭐라도 더 할 거니까. 근데 필수는 아니에요. 그 자격증이 뭐 국제회의 기획사, 뭐 국제전시기획사 두 가지 있고 해외 거 뭐 CEM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CEM 정도는 모르겠어요. 해외 자격증. 근데 그거 아닌 이상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어떤 곳에 취업할 수 있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취업할 수 있는 스펙트럼 되게 넓습니다. 대기업도 갈 수 있어요. 대기업에서 전시 컨벤션 인력 뽑습니다. 그래서 그쪽 파트가 따로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마케팅 부서에서 많이 뽑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전자사업부, 모바일사업부 이런 데서는 전시회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부스 꾸며야 되거든요. 그리고 프로모션 행사 해야 되거든요. 디테일 업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쪽 파트 인력을 생각보다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기획사에 있다가 기획사에서 클라이언트 일을 하다가 그 클라이언트 회사로 입사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저도 실제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제 입사 제의도 많이 받아봤고 그렇게 연결돼서 가는 경우 상당히 많다. 그리고 Q&A는 오늘 아까 전에 질문을 사전 질문해 주시다도 정리했는데 이거는 뭐 다음에 계속 이어서 할까요? 쉬었다가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쉬었다 하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 10분 쉰 것 같고 이제 2부 세션 시작할 텐데 질문들 많이 적으셨어요? 네, 아까 전에 우리 마이스 산업의 그 단어에 대해서 조금 헷갈려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되셨죠? 네, 제가 오늘 강사님 그 강의를 보면서 참 그간 다양한 분들의 강의를 제가 많이 보기도 했지만 오늘처럼 PPT 슬라이드가 예뻤던 적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우리 그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디자인 역량과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그런 실력이시죠? PPT가. 그렇다고 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뒤에서 강의를 쭉 같이 우리 청년분들하고 들었는데요.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오늘 이 소중한 강의 자료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참가자분들께 메일로 공유를 드려도 괜찮나요? 예, 괜찮게는 별 내용이 크게 많이 없는 거라서 부끄럽습니다, 좀. 네, 아닙니다. 아까 전에 조금 늦게 오신 분도 계시고 해서 아마 되게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청년센터 쪽에서 우리 그 청년들에게 그 강의 자료 좀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2부 때 저희가 지금부터 한 45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조금 시작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그 우리 청년분들의 그 질문들을 다뤄볼 텐데 제가 질문들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대체로는 저희가 그 일부 강연 때 다루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첫 번째 질문은 좀 러프하게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려고 하면 어떤 역량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것 중에 소통에 대한 궁금증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소통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소통. 근데 소통이라는 거는 직장 생활, 모든 직장 생활에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라고 해서 특별히 물론 여기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종이고 수많은 사람과 계속 소통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뒤에 제가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던 부분이긴 한데 마이스 쪽에 일하시는 기획사, 예를 들어서 기획사다. 기획사는 이 수많은 그 파트너사들 가운데에서 약간 움직이는, 그러니까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수많은 아웃소싱 회사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능력에 대해서는 정말 그 약간 핵심 중에 되게 손을 꼽을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소통 능력하고도 조금 이렇게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 전에 그 외국어가 어디 가나 요즘 중요한 시대라고 했지 않습니까? 또 소통 능력 중에 하나가 글로벌 그런 바이어라든가 글로벌 참가자가 오게 되면 단순한 뭐 제너럴 잉글리시 수준이 아니라 되게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외국어 구사 능력도 되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영어만 하면 됩니까? 아니면 다양한 언어가 필요합니까? 영어만 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컨벤션 쪽 국제회의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해외에서 딴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 현지 언어를 익히기보다는 그냥 영어를 기본 언어로 다 쓰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영어를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제2외국어를 영어를 못해도 제2외국어를 잘 하시든지 이래도 상관없어요. 예전에 저희 회사 직원 중에 한 친구는 중국어만, 영어는 진짜 하나도 못하고 중국어만 잘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움직이는. 근데 컨벤션 쪽에서 영어는 거의 이제 뭐 일상생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급할 때는 해외의 호텔을 직접 부킹도 해야 되고 해외 업체하고 직접 컨택트도 해야 되고 그 해외 에이전시들하고 직접 통화를 하는 경우나 메일을 주고받거나 이런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컨벤션 쪽은 특히 더 영어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오신 우리 청년들도 다들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또 현업에서 또 소통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준비를 하면 또 소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영어 준비는 또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질문이 또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영어 준비 뭐 토익 이런 거면 됩니까?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회화를 또 준비를 해야 되는 오늘 강의 중에 제일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어려운 질문을 좀 드리고 있네요. 네. 영어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라이팅보다는 스피킹 쪽에 약간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회사에서 컨벤션 회사들은 전반적으로 다 영어를 다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하는 쪽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컨벤션이기 때문에 더 특별히 영어가 다른 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영어 공부 잘하는, 그러니까 스피킹을 좀 더 해야죠. 이제 문법 중심보다는 우리 교과서 영어보다는 현장에서 쓸 영어들 실제로 쓸 수 있는 그쪽으로 많이, 회화 쪽으로 많이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제가 짓궂은 질문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플로우 질문들 좀 다루고 이따가 제가 현장에서 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몇 개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또 우리 대표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대표님이시기도 하셨고 제가 지금 강의를 듣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회사도 운영을 하셨고 또 그러시던데 지금은 아까 전에 강의 소개를 처음 시작하실 때 쉬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업무 강도가 상당히 인텐시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쉬고 있다고 표현하신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쉬고 있다는 의미고요. 네, 그럼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아쉽게도 네. 지금 유튜브로 또 이게 방송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러게요. 이 부분은 제가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남으셔야 되니까. 근데 우리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오셨잖아요. 또 지금 창업 기반 조성팀, 뭐 여성 창업, 또 다양한 창업 기업들 멘토링을 하고 계신데 질문해 보니까 두 가지가 지금 창업에 대한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이스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긴 하나 마이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후에 깊이 있게 다루겠지만
창업도 지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여서 잠깐만 언급을 하고 가겠습니다. 취업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대안으로 창업을 고민하는 또 친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취업이 힘들어서 창업을 하려고 한다. 창업을 하려고 하니까 기술이 없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창업, 취업이 힘들면 창업도 힘들 거고요. 창업이 힘들면 취업도 힘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취업이라서 더 힘들고 창업이라서 더 힘들고에는 이게 어느 게 더 힘들다의 경도의 차이가 아니고 종류의 차이죠. 내가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느냐의 차이고 나의 성향에 맞는 걸 가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에 취업과 창업에 대해서 이런 질문 모든 질문들을 다 떠나서 거기는 일하기 어때요? 그걸 창업을 하면 괜찮을까요? 취업을 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을 다 떠나서 저는 제일 먼저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뭔데?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심플한데 요즘 이렇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답을 하는 친구가 제가 볼 때는 절반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질문의 답이 뭐냐 하면 잘 모르겠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이 많거든요. 근데 취업이 힘들고 창업이 뭐 기술이 없어요 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내가 뭐 하고 싶은지를 정하면 그 다음 스텝은 취업과 창업으로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질문과 약간 다른 답변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 정말 그 생각이 필요한 듭니다. 말씀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제가 좀 광고를 하자면 청년 상담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상시적으로 와서 이제 뭐 거의 20분이 넘는 청년 상담사가 계시고요. 뭐 지금 청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진로, 뭐 노무 상담, 뭐 창업,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 부채, 주거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전문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지점프 포털에 들어가시면 뭐 신청도 가능하시고 또 온라인에도 다양한 답변들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일 제가 반복적으로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열정이 없고 또 힘들어한다는 청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 대표님께서는 하시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전히 열정적이시고 비결이 있으십니까? 비결이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소개 문구에 있었지만 철들지 못한 자라고 했던 게 저는 그게 제 비결인 것 같거든요. 저 죽을 때까지 철들지 않을 생각입니다. 어떻게 하면 철이 안 듭니까? 그게 네. 그거요. 저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근데 딴 거보다 그냥 저도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젊을 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그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시절이면 대학교 때 내가 뭘 배워야 되고 뭘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하지 못하고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그걸 고민하고 그걸 생각할 기회가 계속 안 오니까 그게 내가 겪지 못한 채로 계속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기가 걸음마를 못 배운 상태로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면 걔는 계속 못 걷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배워야 될 걸 못 배웠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까 말씀드릴 때 사업하다가 중간에 한 1년 정도 쉬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쉬었던 게 1년이 저한테는 그 당시에 이미 가족이 있었고 애가 둘 딸린 집에 가장이었고 그런데 회사를 하던 거를 일단 회사를 넘기고 저는 갑자기 1년을 쉬었어요. 그때 이제 나름 현타가 왔던 게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는 질문을 해서 이걸 하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물었을 때 내가 그걸 대답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결정을 하고 빨리 회사 정리하고 그냥 바로 집에 내려와서 가족들하고 그때 와이프도 백수였던 시즌이어서 온 가족이 백수로 1년을 보내면서 백조, 네. 백조와 백수의 그래서 만남. 네. 그래서 그러면서 제 하는 일을 찾는데 시간을 넣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나이 때 1년과 20대 때 1년은 비교를 못 하거든요. 젊은 시절에 그 1년은 길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정도 시간을 넣어서 고민해야 될 거고
그 시간을 아까웠다고 다들 이거 이때 이거 하면 어떡해요? 이거 1년 이렇게 가버리면 내 인생 끝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30대, 40대의 1년과 20대의 1년은 정말 비교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좀 기억하시면 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뭐든 도전해서 해보는 거. 젊음이라는 테두리가 있을 때 그때 해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이 테두리는 없거든요. 그리고 나이 들면 쓰러지면 무릎 아파서 못 일어나요. 젊을 때 다시 일어날 힘이 있을 때 뭐든지 해보고 그때 시간을 투자해서 정하면 내 나머지 인생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30대, 40대 돼가지고 50대 돼가지고 뭐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가 공공기관에서 16년을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저한테 물어요.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게 바로 중년 상담소도 필요한 이유죠. 네. 중년 센터에서 중년 상담소를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진담 반 농담 반. 네. 그럼 조금 이제 딥한 얘기를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테크니컬한 부분도 여쭙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되게 깊이 있게 고민도 하시고 또 진지한 그런 분석을 또 필요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코비드-19 상황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 업 자체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상황 이후에 우리 마이스 산업의 동향은 어떤지 또 트렌드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이 있었는데 이 부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문에 마이스 업계가 가장 직격탄을 맞은 업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제가 알던 제 친구 업체들 벌써 도산한 업체들도 많이 생겼고요. 실제로도 그렇기도 하고 한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좀 이제 이미 대면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비대면으로 벌써 많이 전환돼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제 언젠가는 갔어야 될 길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비대면 기술을 예전에 쓰지 않았다 아니면 이쪽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기술들은 비대면으로 가고 있었고 우리의 모든 온라인 편리함들은 온라인을 추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온라인과 그 편리함을 추구하는 기계가 들어가고 로봇과 AI, 빅데이터,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에요. 내가 어디를 가지 않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고 있었던 게 좀 빨리 당겨졌을 뿐이지 이게 비대면 뭐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바뀌었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업계가 직격탄을 맞아서 힘든 건 사실이고 대신에 이제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대면 기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줌으로 컨퍼런스를 하고 해외하고 뭐 회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상당히 일상화가 돼 있고 실제로 그걸로 해서 지금 많은 컨퍼런스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업계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이스 업계도 이런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메타버스 얘기를 또 빠뜨릴 수는 없겠지만 메타버스는 저는 좀 부정적인 편이긴 한데 그냥 메타버스는 단순하게 제가 보는 거는 그냥 마케팅 용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갑자기 뭐 딴 얘기긴 하지만 메타버스를 컨퍼런스에 쓰고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들 쉽게 따지고 보면 뭐 옛날 롤플레잉 게임들 그 안에서 컨퍼런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안에서 전시장을 가고. 그러니까 전시장을 가는 게 뭐 웹사이트에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비대면 기술들은 어차피 디스플레이 2D라는 평면에서 이루어지는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 안을 입체로 만들어 놓으면 괴리가 생겨요. 만약에 입체로 만들고 메타버스가 그런 관람을 하고 소통을 하는데 편하다면 네이버가 그걸 왜 안 하고 구글을 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평면은 평면적으로 직관적이어야 되고 뎁스가 없어야 돼요. 우리가 편리하게 한 번에 갈 수 있어야 되고 근데 메타버스를 쓰면 커서로 움직이고 내가 막 한참을 돌아다녀야 그때 정보를 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는 맞지는 않겠지만 비대면 기술을 이용한 컨퍼런스나 이런 것들은 계속 될 거고 이걸로 이제 많이 전환을 하면서 업계가 좀 살아나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네. 근데 코로나가 끝나도
끝나도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이 비대면 기술들은 계속 하이브리드로 계속 사용은 될 겁니다. 아마 그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마이스 산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금방 말씀하신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방송을 보는 그 소수의 지금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현장에 계신 플로우의 분들 중에 메타버스 개념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니버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의미하고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데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의 세계에 어떤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곳을 마치 현실처럼 돌아보고 또 정보를 얻고 사람을 만나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평도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는 디스플레이가 2D다 보니까 이 3D 세상을 우리가 완전히 느낄 수가 없으니 아날로그만큼은 디지털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좀 자세히 그 분야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논의는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비대면 또 코비드 상황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마이스 산업의 동향 꼭 한번 후에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희가 오늘 그 다룰 질문들을 거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부에 이미 우리 대표님께서 강의에 다 녹아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남은 시간 한 20-30분 되는데 이 질문들을 조금 제가 다채롭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재밌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마이스업이 이제 행사 수익률에 대한 그 기준을 되게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입장료 티켓을 팔고 부스를 판매를 하고 뭐 우리가 뭐 이거를 실비가 얼마가 들고 대체로 마이스 산업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어떤 행사를 하면 우리 회사는 얼마 정도의 순이익을 남기게 되나요? 그걸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사장님이 계산해 주실 건데요, 그거. 네. 이런 얘기를 했을 때는 업계에 반발이 있을 수도 그럴 수 있어서.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뭐 민간과 공공 부문의 차이가 좀 심하고요. 이제 뭐 대행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은 뭐 민간 대행사들 기준으로 봅시다. 그러면 민간 대행사일 경우에는 수익률이 50% 이상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일이 그만큼 디테일하고 힘들죠. 예를 들어서 백화점하고 일을 하면 제일 빡십니다. 항상 야간 작업을 해야 되고 새벽에 몇 시고 전화를 오면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 기준으로 우리가 기존 시장가의 몇 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2시에 전화 옵니다. 실장님 이거 뭐 디자인 바꿔주세요. 내일 이거 오늘 아침에 개점 전까지 장치물 끝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새벽 2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하여튼 민간 쪽은 약간 50%의 뭐 그 정도를 보는 경우도 많고요. 공공 부문은 그거의 절반. 25%? 20%, 30%, 뭐 30% 정도만 해도 괜찮은 행사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입찰 들어갈 때 기준이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그 약간의 묘미들이 많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투입이 되는 게 마이스 쪽은 만약에 기획사들은 사람이 투입되는 게 없긴 해요. 장치 장식물을 만들고 뭘 한다고 막 그래 봐야 그게 다 아웃소싱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휘자처럼 여러 가지 악기들이 내 주변에 쫙 깔려 있으면 그걸 갖다가 하나하나 컨트롤을 해서 사람으로 돈을 버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투입되는 건 사람밖에 없지만 내가 여기 있는 걸 다 사다가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이 뭐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공공기관들이 이런 걸 너무 빠삭하게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악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려친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뭐 20%, 뭐 10%,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라에서 정했다면 협회에서 이제 정해서 기본적으로 마이스 뭐 컨벤션의 수수료는 10%, 뭐 15% 정해놓은 게 있긴 합니다. 공식적으로. 근데 이제 그것도 안 챙겨주는 공공기관도 많고요. 근데 공공기관을 대행하는 걸 무시할 수 없는 포션이기 때문에 늘 기관들하고 가까이서 일하는 기획사들이 많죠. 그래서 뭐 약간 박리담회를 해야 될 경우가 많아요. 10%짜리 맨날 해야 되고 1억을
매출이 올랐는데 뭐 1,000만 원 남고 막 어떨 때는 마이너스 한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좀 행사나 뭐 아니면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라서 어느 정도의 정률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 질문을 하신 우리 청년님은 아마 사실 자기가 기획사를 창업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으실 것도 같고,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파이낸셜한 부분이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부분이 뭐 마이스 산업뿐만 아니라 네네. 다른 회사들도 그렇죠. 다 마찬가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본인이 어떻게 또 오가니제이션을 만들고 또 오퍼레이션 하나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우리 답변하도록 하고요. 네. 자, 뭐 웬만한 질문들은 솔직히 다 다뤘습니다. 워낙 강의를 잘 해주셨고 또 일목요연하게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플로우에 제가 또 듣다 보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정말 궁금해졌다. 갑자기.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편안하게 손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제가 쳐다보겠습니다. 예. 아, 근데 사전 질문 중에 이런 게 하나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재미있다기보다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인가요? 아까 전에 장점과 단점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적합한가요? 제가 원래 뒤에는 좀 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중간에 좀 자른 게 있습니다. 네. 앞에 내가 끊고 보니까 쉬는 시간에 뭐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만 실컷 하다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랬는데 어쨌든 그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워라벨? 답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안 그래도 이 질문이 머리에 계속 돌아서 회사에 우리 팀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뭐냐? 그러니까 되게 원론적인 질문이 되겠지만 이제 얘기가 되게 철학적으로 흘러갈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아니, 근데 그래서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저는 생각하는 게 그냥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해서부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쉽게 소위 말하는 일과 삶의 균형이라고 했을 때 젊은 이제 요즘 세대들이 얘기하는 일과 삶의 균형은 제가 좀 이제 툭 까놓고 제가 보는 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일은 일이고 칼퇴 빨리 하고 난 집에 빨리 가서 쉬고 싶다 그런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과 내가 칼퇴하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고, 일은 내 삶이 왜 되면 안 되는가라는 질문도 드리고 싶어요. 특히 이 마이스 업계는 일조차 나의 삶으로 볼 수 있어야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밸런스라는 거는 그 안에서 일 속에서 찾아야 되는 건데, 칼퇴를 하고 집에 가서 내 쉬는 시간 더 가지고 싶어, 이게 밸런스가 아니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하상욱 시인인가요? 네. 시인 중에 하상욱 시인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평소에 받은 데미지도 없으면서 주말마다 힐링이래. 네. 그러니까 뭐 이게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네. 하지만 그런 말을 좀 기억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칼퇴라고 내 시간을 가지는 게 밸런스는 아니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직원들 대부분 물어보면 저희 직원들은 칼퇴 잘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칼퇴해서 뭐 하냐? 그러면 하는 거 없대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밸런스구나.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칼퇴는 하고 싶어요. 그리고 칼퇴를 못하면 밸런스가 깨지는 거래요. 이건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서 이 질문에 대한 좀 고민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질문하고 연결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원하는 일을 찾게 되면 사실 일과 놀이의 구분이 없어지게 되고, 그럼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되니까 밸런스가 된다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좀 워커홀릭이기도 해서 일에 대해서 성취감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그 일과 삶을 철저하게 이제 분리를 하고, 또 일은 일이고 삶은 삶이다라는 게 이게 구분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질문은 마이스 쪽에 계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좀 맞지 않는 직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런 의도라면.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는 일이 마이스라면 한번
야근 많고 휴일 근무 많고 맞아요. 예. 출장도 많고요. 새벽 2시에도 연락 온다는데. 네, 뭐 클라이언트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거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 방송 보시는 분들도 마이스 이거 꿀 바르는 직업이라 생각하시면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 자꾸 이런 네. 얘기만 하다 끝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점점 나는 정말 국제 이벤트나 회의나 국내외 이런 컨벤션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나는 진짜 내 젊음을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의미가 있으면 저는 되게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또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그런 얘기도 합니다. 맞아요. 이 네. 우리끼리 모이면 되게 농약 같은 매력이 있다고. 농약. 네. 마약을 넘어서는 농약 같은 농약. 매력이 있다고. 네. 그래서 업계를 떠났다가 다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맞아요. 네. 저 또한 네. 사회생활을 거기 시작했다가 기관에 갔다가 퇴사를 해서 경영도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컨벤션 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매력은 있는 직업이라서 아까도 뭐 끝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내가 기획한 걸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매력은 이만큼의 매력을 찾을 수 있는 직업은 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첫 번째 행사를 했던 전시회를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회사를 입사를 했는데 민간기획사를 갔더니 저는 알바만 죽으라고 석 달 동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입사를 했더니 사장님이 전시회를 하나를 하래요, 그냥. TM 300개씩 매일 하면서 전시회를 그냥 하나 하래요. 알바만 3개월 한 사람한테. 그냥 정말 죽음의 그 선배들은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왜냐면 가르쳐 줄 시간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찌어찌해서 그러니까 불문율이 있는 게 행사는 어떻게든 개최된다는 게 불문율이니까. 어떻게든 개최된다. 네. 네. 아무리 네가 어떻게 못해도 행사는 개최된다 불문율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행사하는 날 저희가 이제 코엑스 같은 데 가면 주최자 사무실을 있습니다. 이게 전시장 플로어가 있으면 이 위에 통유리로 된 사무실이 있어요. 그 위에서 이렇게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개막하는 날 아침에,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3일 전에 공간을 빌리고 그 공간에다가 부스를 올립니다. 원래 운동장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근데 3일이면 여러분들 전시회 가는 부스들이 다 올라가요. 빛깔 번쩍하게. 그래서 하고 그 당일날 개막식 하는 날 아침에 좀 일찍 갔어요. 7시쯤, 9시 개막인데 7시 전에 도착을 해서 전시장 불을 제 손으로 전기를 다 올리고 그 사무실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거 보고. 불 켜진 전시장 보고. 그러니까 그런 좀 매력이 있는데 그리고 또 전시회 3일 만에 끝나고 짓는 게 3일 만에 지었는데 행사 3일 하고 철거하는 건 당일 철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12시 되면 부스가 또 없어요. 그거 보면서 또 울었어요. 이제 약간의 그런 매력들, 그러니까 잊지 못하는 그런 향수가 있기도 하고, 내가 어쨌든 죽으라고 고생하면 결과물이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 3일 동안 현장에 가서, 아까 말씀드린 정장 입고 무전기 차고 내가 지나가면 업체분들 다 인사합니다. 내가 슈퍼 을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갑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모두가 와서 고맙다고 잘했다고 악수해주고, 여기서 저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아까 얘기했던 타인의 최고를 위한 최선을 했다는 거에 대한 말이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데 대한 매력은 진짜 여러분들이 꼭 한번 해볼 만한, 그러니까 현장을 가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매력들이 또 있죠. 네. 타인의 최고를 위한 최선이라는 그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뭐 후반부로 이제 다 해가고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다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마이스 산업의 필요 역량 중에 소통이라는 역량을 아주 강조를 하셨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호기심, 사람을 좋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바로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좋아하는지 한번 표현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하고 소개 좀 한번 하시고 왜 우리 여기 청년 상담소에 오면 다들 어렸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되게 캐주얼하고 좋은 분위기인데 되게 어려워하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지금까지 들은 내용 중에 추가 질문 있으신 청년 있으십니까? 네. 마이크 좀 부탁할게요. 네. 대표님께서 너무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좀 마이스 산업의 매력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업을 좀 삼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제 기간을 갔다 다시 돌아오셨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런 힘든 순간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업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가 조금 궁금해요. 그냥 진짜 솔직한 답변을 조금 궁금하고, 이 업계에 대한 뭔가 기대라던가 아니면 목표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여기 업계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그런 자기만의 장점? 그런 것들 솔직하게. 일단은 다시 업계로 돌아왔을 때가 잠깐 한 1년 정도 쉬었을 때, 쉬면서 1년 동안 고민해서 다시 결국에는 이쪽으로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가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던 걸 하지는 못하고 다시 업을 접고 지금 대구로 내려와 있는 건데, 그때 결정했던 거는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하고 싶은 걸 실현할 수 있는 게 마이스란 이 컨벤션이라는 장르더라고요. 원래는 저는 이제 약간 주니어 다보스 포럼 같은 그런 행사를 만들고 싶었어요. 1년 동안 고민하면서 이제 정리하고 뭐 이렇게 좀 하다 보니 그런 청년 중심의 이제 약간 뭐 좀 그런 행사들,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행사들을 한국에서 해서 브랜딩을 좀 해가지고 국제대회로 좀 가져가고 싶은 그런 이 소망이 좀 생겨가지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곳들을 찾다 보니 다시 이 업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못했어요. 근처도 잘 못 가봤어요. 그래서 회사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회사를 하다 보니 돈이 없으니까 돈 벌려고 딴 걸 하다 보니 자꾸 딴 것만 하다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왔던 게 아까 말씀드린 수제맥주 축제도 했었고 더 재밌는 것도 많이 했죠. 그렇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후회하지는 않고 지금도 다시 하라면 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왜냐면 이게 회사가 100명이 되고 한 200명이 되는 회사를 내가 있었으면 필드에 좀 안 나가도 되고 한데 이게 회사가 그리 크지 못한 뭐 그렇다고 벌이가 나쁘진 않지만 크지 못한 회사에서 대표까지 항상 필드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업계에 남자가 없어요. 여직원들 다 있으니까 사무실에. 근데 우리는 짐 옮기고 이런 건 너무 많이 해야 되는데 맨날 사장님 불러요. 너무 힘들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또 주말부부 했었고 대구에도 회사가 또 하나가 지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지치고 몸이 너무 지쳐서 심신이 망가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좀 정리라고, 회사들은 아직 있기는 합니다. 다른 분이 이제 경영을 잘 하고 계시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내려와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좀 결과는 뭐 못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가라면 다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몸은 힘들고 지친 건 왜 안 가지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도 아직도 네, 매력이 있는. 네, 다시 하고 싶은. 네, 알겠습니다. 플로우 질문을 몇 개 더 받아보겠습니다. 되게 좋은 질문 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사전 질문과 또 이렇게 브레이크 시간에 강의를 바탕으로 주시는 질문도 깊이가 있지만 토론 한번 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질문이 되게 살아있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한 질문 정도 던지고 가시면 되게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이것도 작은 포럼이거든요. 네. 그 주니어 다보스 포럼 만드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고, 여전히 아직 젊으시니까 꼭 그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이시잖아요. 네. 나라에서 청년의 나이에 포함시켜주지 않더라고요. 아니, 유엔 기준에서 보면 유엔 65세? 네, 청년입니다. 65세. 네. 여전한 청년이십니다. 네. 혹시 저 뒤편에 우리 친구들, 남자 친구들도 많은데 혹시 오늘 강연이나 뭐 지금까지 토론한 것들 중에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가요? 한두 분. 네. 지금 총 하셨던 컨벤션이 많으셨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대표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컨벤션이랑 이제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하고 싶으신 종목의 컨벤션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해서. 기억에 남는 게 좋은 거고 나쁜 게 많이 남긴 하고요. 실제로 하나는 좀 안 좋은 행사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 직원이 이제 일하다가 갑자기 저녁에 퇴사하겠다고 얘기했던 행사도 있고, 그 직원이 그날 밤에 성당으로 찾아갔었고, 그런 행사들도 있어요.
그런 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긴 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재밌었던 행사, 뭐 나름대로의 다 의미가 있어서 특별히 뭐 이게 너무 좋았다, 이 행사가 너무 좋았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해외에서 했던 그 작은 행사들이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뭐 1000명, 2000명이 모인 것보다 해외에서 뭐 30명, 40명 모였던 바이어 상담회를 했거나 이런 행사들, 그런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왜냐면 이게 그럴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다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내게 신경 쓸 수 있는 바운더리 안에 있는 행사거든요. 그래서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고요. 네덜란드에서 했던 행사인데 그런 행사들 기억에 남고, 그거 말고 또 하나만 더 꼽자면 뭐 제주도에서 했던 J-커넥트라는 행사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 행사도 그 행사는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들, 그 소셜 벤처 하시는 분들을 제주도에 다 모아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며칠 동안 이제 계속 그분들하고 이제 디베이트도 하고 뭐 오픈 포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했던 행사인데, 그런 것도 좀 기억이 남습니다. 근데 이제 해보고 싶은 거는 여전히 아까 얘기했던 청년들 데리고 같이 다보스 포럼 같은 주니어 다보스 포럼을, 실제로 주니어 다보스 포럼은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좀 형식을 좀 더 깨트린 그런 행사들, 이제 뭐 non-conference라고 하죠. 그런 용어도 많이 이제 생겨서 non-conference 중심의 청년 행사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좀 컨퍼런스를 만약에 다시 한번 컨벤션을 만들게 되면 강의를 빼고 싶어요. 네. 왜냐면 지금도 솔직히 오늘 얘기하는 마이스가 뭐예요, 뭐 이게 뭐예요, 이런 질문들 하는 거 유튜브에 다 있습니다. 저보다 말 더 잘하는 분들 다 나와서 모든 정보들을 다 드리거든요. 정보성에 취득을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이제 이런 자리에서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한 정보들을 주는 것들은. 차라리 그게 필요하다면 유튜브 동영상 하나 틀어놓고 같이 보고 디베이트 하는 게, non-conference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non-conference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일부 강연보다 더 이 진로 토크 콘서트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바로바로 질문하고 소통하는 이거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튜브 강연을 보고 그냥 정보를 취득할 목적이라면 앉아서 그냥 듣다 가버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청년센터에서 이렇게 열심히 기획을 하셔가지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여기다 앉혀놓고 또 대표님도 앉혀놓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거의 마무리 다 돼가는데 대표님, 네. 팀장님,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우산이 하나 나왔어요. 아. 제가 여기에 가장 인상 깊은 질문들을 몇 가지 붙여놨습니다. 아, 요거를 오늘 이제 질문 플로우에서 질문 주신 친구 중에 가장 나를 당혹스럽게 했던 질문을 던진 친구에게 선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저희가 하나 다룰 건데 그 전에 혹시 더 질문 있으세요? 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사실 요즘 구인 공고 보면 PCO 오는 데가 엄청 많아요, 회사가. 그래서 좋은 회사를 고르는 기준? 그리고 좀 계약직도 많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여서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해야겠다 이런 기준 판단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 가지랑, 그리고 전시랑 컨벤션이 어떻게 보면 전시는 약간 B2C적인 그런 소비자들을 위한 광고고, 그리고 컨퍼런스나 이런 쪽은 학술대회 이런 쪽이 아무튼 이게 타겟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시 쪽보다 컨퍼런스 쪽이 조금 진입장벽이 높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지원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그 부분을 지원하고.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좀 정리를 하면, 일단은 하나는 업계에 발을 들일 때 좋은 회사를 어떻게 고를 건가 하나 하고, 전시하고 컨퍼런스 업계에 대한 약간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말씀하신 게, 왜냐면 전시는 기본적으로 B2C보다는 B2B가 목적이긴 해요. 우리가 아는 전시회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거기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와서, 일반 소비자들이 와서 내 거를 보는 것보다는 바이어를 만나는 걸 목적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제 익스비션이라는 단어보다 트레이드 페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걸 박람회, 전시회라고 업계에서 많이 보고 있는 게 사실이고,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학술대회보다는 어쩌면 그 업계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 아니면 세미나 하는 목적, 이런 목적도 충분히 많이 있어서 이게 B2B다 B2C라고 나누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대구에서 취업을 하실 건가요? 두루두루 전국을 두고 생각하시죠. 대구를 국한하면 이렇게 비디오 끄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면 아직도 업계에 이제 여러분들 제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를 쓰셨습니다만 뭐. 네. 근데 좋은 회사를 고르는 방법보다는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회사가 좋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어떤 걸 하고 있지? 어떤 행사를 하고 있지? 그걸 좀 먼저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내가 역량을 쏟을 수 있을 아이템의 전시회인가? 그쪽 컨퍼런스인가? 이걸 먼저 필터링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규모가 아무래도 좀 크면 체계는 있죠. 체계는 있고 그런데 일은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보통 아까 얘기했지만 대행하는 컨벤션 회사들은 대행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대부분 대행사죠. 기획사라기보다는. 컨벤션 기획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기획은 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들어갔을 때 뭔가 내가 정말로 기획을 꿈꾼다면 내가 기획을 할 수 있는 회사인가? 이것도 한번 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보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주변에 그래서 알바부터 해보는 건 좋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내가 타겟을 하는 회사가 있으면 거기 알바를 신청을 해보는 거죠. 그 행사할 때.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볼 수 있잖아요. 사장님하고 이제 직원들의 관계도 좀 볼 수 있고, 그런데 섞여서 이렇게 한번 보다 보면 회사가 어떤지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먼저 가보는 거. 그걸 제가 그래서 권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되게 좋은 답변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회사는 사실 쉽지 않죠. 좋은 회사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을 되게 잘 주시는 것 같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아쉽지만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다가오는데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산의 마지막 포스트잇에 있는 건데, 이 마이스 산업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 대표님께서는,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시고 싶으세요? 한마디 표현 이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진짜. 뭐든지 요약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원래 이제 뒤에 아까 제가 PPT에 뒤에 장표에 요 내용을 좀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경우에 따른 한마디를 좀 정해봤어요,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정했던 게, 마이스 현장에 대해서, 현장 업무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저는 버터플라이 이렇게 단어를 적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나비 효과는 다 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강박증이 느껴질 만큼의 꼼꼼함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말이었고요. 내가 사무실에서 허투루 넘긴 하나가 현장에서 대참사가 일어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약간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좀 현장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이 직업으로서의 전시 컨벤션에 대한 나의 한마디는 애딕션이었어요. 중독. 아까 농약 같은 중독성이 있다는 그런 말을 했던 의미에서 좀 그런 거였고요. 또 하나는 이 직업에 대해서 또 하나의 마지막 단어는 마에스트로였습니다. 지휘자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손끝에 모두가 달려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행사를 하나 할 때 우리 손을 거치는 같이 손발 맞추는 파트너사가 5개 정도가 같이 움직입니다. 많게는 10개씩도 움직이죠. 그 업체를 내가 다 조율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내가 손짓을 하는 따라서 착착착 움직여줘야 되고, 내 머릿속에 그게 다 들어있어야 되고,
그런 지휘자 같은 마이스트로 같은 그런 매력이 있는 게 마이스라는 직업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 보통 되게 고민하시다가 한마디 문장 갖다가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상황의 프레임에 따라서 무려 3가지 키워드를 여러분한테 알려주셨는데 다시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버터플라이. 두 번째, 어딕션. 세 번째, 마에스트로, 제일 중요한 마에스트로. 네. 다시 한번 정말 좋은 그것도 말씀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아쉽지만 이제 우리 그 진로 토크 콘서트 시즌3의 첫 번째 시간,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플로에 계신 분들 중에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팀장님, 대표님께 또 마치고 또 개인적으로 조금씩 질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명함도 받아가시고요. 네.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강사님께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시즌3의 또 다른 강연들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